농업이 미래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백승주입니다. 사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곳곳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중 기후변화하면 농업 분야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농산업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농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농업, 농촌 정책을 선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임영아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은 저도 배워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림업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라든지 농촌 개발 쪽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가 있는 환경자원연구부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농업 환경 또는 천연자원 관리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같이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농업 용수 아니면 기후 변화 그리고 친환경 인증과 같은 이제 환경 친화 영농법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이 일상에서 접해봤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 중에 기후변화는 정말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 동향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선 정책적 동향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실은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모두 전체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기후 변화가 이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도 해요. 그렇죠. 이제 농작물을 둘러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요즘에 이상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나 이런 뭐 이제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더 이상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먹거리를 좀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아니 봄, 가을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더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돼서 탄소 중립 요게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탄소 중립은 보통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영어로 이제 넷제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넷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봤을 때 결국은 배출하는 양 빼기 흡수량을 한 것이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맞습니다. 일단 딱 원래 듣기 좋은 말이 약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농업에서 그 방안도 굉장히 큰 화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사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다면은 농업 전반적인, 그러니까 농식품 체인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농축산업이나 아니면 임업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산 활동을 할 때 저탄소 영농법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사실은 생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식품을 소비하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것을 처리하거나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그럼 사실은 이건 또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전 공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에 정말 다양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마 식량 공급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식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이 또 가능한지 네.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식량 공급에 있어서 이제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식량 안보. 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농업인들이 국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군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안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의식주잖아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에너지와 비에너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이런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 에너지 분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온실가스가 나오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농업 생산 활동,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가축을 기를 때는 여기서 메탄하고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됩니다. 메탄, 아산화, 질소.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일정 수준의 식량 안보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 생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런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탄소 중립, 그러니까 0을 만든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안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20대 초반에 잠깐의 저의 그 모습이 그려졌지만 사실 저희가 딱 들으니까 그러네, 식량에도 안보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또 한번 확연히 느끼는 현장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박사님의 초반 말씀 중에 저탄소 영농법, 네. 이거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저탄소 영농법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네. 그럼 이 보고서에는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있는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다 정량화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수치화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농업 분야라고 분류되는 것이 제가 앞서 말한 비에너지 분야예요. 에너지는 이제 따로 있고요. 이제 네. 비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크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농업 생산 활동이 4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벼재배입니다. 벼재배는 우리가 논에 물을 가둬서 벼를 재배하다 보니까요. 네. 그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 활동을 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벼재배에서 나오는 메탄이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입니다. 농경지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한 논뿐만 아니고 밭, 뭐 그쵸.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비료를 뿌릴 때 보통 NPK를 얘기해요. 질소인 칼륨을 얘기하는데 네. 이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질소는 기체화되기도 하고 물에 잘 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잘 키우려고 사실 비료를 넣은 건데 그러니까요. 비료를 좀 많이 쓰게 되면은 네.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는 와,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축산업 쪽에서 이 장내 발효로 인해서 나오는 메탄이 있어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소를 생각하면 소는 위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방귀도 끼고 트림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화불량이죠. 소화불량으로서 나오는 게 메탄이고 네. 근데 이게 또 온실가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이제 가축 분뇨 처리에서 나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번째 네. 카테고리인데요. 네. 이제 가축 분뇨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축을 그쵸. 키우면은 당연하게. 네, 똥오줌을 싸지 마. 이건 그쵸.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나오는 가축 분뇨에서 이 가축 분뇨를 그냥 적치했을 때도 거기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아무리 적정하게 처리한다 해도 그 처리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런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 때
나오는 양을 줄일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저희의 관건이 이제 화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젠 최근 또 정부에서는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일단 딱 들으면 약간은 어렵잖아요. 네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우선은 농식품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계 부처 중에 이런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낸 곳은 사실 농식품부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추진 전략이 이제 작년 2021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진 전략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소비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의무화할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정책 방향이나 홍보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우선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친화적인 영농법을 통해서 만든 농작물이나 아니면 축산물을 사 먹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농업인 측면에서는 농업인분들이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도 보면은 시장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불을 더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워낙 외국에서는 가축 사육 두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정론이기 때문에 이런 육식 소비에 대해서 적정한 육류 소비, 그러니까 과잉해서 먹지 말자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대체 단백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배양육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소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 추진 전략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랬구나가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뭐 HMR이나 밀키트 안에서도 대체 식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직불제, 요거를 또 많이들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선택형 직불제, 요게 개편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직불제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제 직접 지불제의 줄임말이고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들어오면서 직불제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위반되는 사항만 없다면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왜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좀 싼 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이 값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이런 농작업을 계속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이제 금액이 기본형 직접 지불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득 보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선택형 공익 직불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에 친환경 농축산물 이제 직불제와 그리고 그 경관 보전 직불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순히 농사를 법적인 의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함부로 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비 살포가 안 되는 지역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의무를 당연히 지키고 여기에 좀 더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자라는 것이 선택형 공익 직불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국정과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국정과제에서 이 직불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이제 저희가 이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불제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름이 공익형 직불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익,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가 커져야 된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국정과제에서
예시겠지만 하나 들어간 게 바로 탄소 중립 직불제예요. 바로 이런 저탄소 용도법을 해서 네. 탄소 중립 국가 목표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경제적 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네. 것이 이 정부의 의지에 반영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까지 약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네. 이제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네. 이제 이것이 본 사업까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실 제도만으로는 실현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현장과 제도 여러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네. 있을지 약간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요즘 기후변화나 이상기상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느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든지 2100년을 얘기하는 것은 이 추세가 계속 갈 때 미래에는 굉장히 큰 이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변화, 특히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네. 농업인뿐만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적으로 이제 그렇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의무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더 크게 봐서는 이런 저탄소 용농법을 통해서 어떤 농작물이나 아니면 축산물이 나왔을 때 생산됐을 때 조금 가격은 비싸질 수 있다. 솔직히 그거는 저희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조금은 비싸더라도 어쩌면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쵸.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사님 말씀 덕분에 한 명이 설득이 됐습니다. 네, 하셔야 맞습니다.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거의 노트 자리예요. 네, 대본이 아니라 정말 많이 배운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하 박사님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방향성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아직 체감되는 데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숙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